수치심은 타고나는가? 길러지는가? 우리는 종종 한 사회의 공인들이 명백한 잘못 앞에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범죄 사실이 드러나도, 욕설이 대중에 퍼져도 수치심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은 단순한 개인의 결함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사회적, 심리적 구조의 결과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2300여 년 전 고대 동양의 한 문장이 다시 울림을 줍니다. 生死之欲之功，有曰是不早，礼不义者。 사욕을 이기고 욕망을 제어하는 일은 일찍 깨닫지 않으면 어렵고, 알더라도 억제할 힘이 없으면 실현할 수 없다. 이 문장은 인간의 자기 통제력과 도덕, 감정, 특히 수치심, 이 단순히 이성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시기와 관계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수치심은 본능이 아니라 길러지는 감정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가를 배워 반복적 경험을 통해 그것을 내면화합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사회와 단절된 환경, 예를 들어 학교 밖 교육, 교도소 수감, 혹은 애정 결핍에 고립된 성장은 이 중요한 윤리적 감각의 형성 과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부끄러움을 모르는 성인은 교육과 정서적 경험의 실패가 빚어낸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언제, 어떻게 부끄러움을 배울 기회를 주고 있는가? 이 물음은 단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도덕적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단지 한 개인의 특이한 사례를 넘어서 도덕이 어떻게 형성되며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혹은 불가능하게 만드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합니다. 지식이 있고 성공도 이루었지만 왜 도덕적 부끄러움이나 책임감은 사라졌는가에 대한 성찰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문제의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고전 문장을 중심으로 수치심과 자기 통제의 형성 과정, 그리고 그 실패가 어떤 성격 구조로 이어지는가에 대해 철학적 심리학적으로 탐색해 보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내주 삶과 인간됨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점 철학적 관점에서 인간됨의 형성과 수치심의 본성. 生死之欲之功，有曰是不早，礼不义者승사제욕지공. 유활식부조, 역부리지 않는 단순한 금욕주의적 훈계가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은 시기적 요인에 매우 민감하다는 통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찍 깨닫지 않으면 억제하기 어렵다는 구절입니다. 수치심 COC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인식과 타자 인식이 만나는 도덕적 감각입니다. 즉, 나를 타인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훈련이 어릴 때부터 사회 속에서 반복되어야 부끄러움이라는 내면 질서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청소년기에 또래와의 상호작용 없이 고립된 환경에서 성장하거나 사회 질서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교도소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반성보다는 생존을 우선시하는 조건에 놓였다면 자기 성찰이나 수치심이 매면화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도덕 감정의 결핍 moral emotion deficit 또는
공감 능력 저하 empathy deficit와 연결됩니다. 이 점 심리학적 관점 수치심 쉐임의 부재와 병리적 자기구조. 수치심은 인간의 양심과 자아, 통제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이 수치심이 있어야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스스로 멈출 수 있죠. 하지만 특정한 조건에서는 이 수치심이 마비되거나 아예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고립된 성장 환경입니다.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을 배우고 공감을 익힙니다. 그런데 정서적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로 성장하면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거나 배려하는 능력이 매우 약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범죄를 통해 왜곡된 보상을 경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 권력을 얻게 되거나 주변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일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내가 더 우월하다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반복된 처벌과 교정의 실패입니다. 형벌이라는 것은 원래 잘못을 반성하고 삶을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이런 경험이 오히려 나는 피해자야, 세상이 나를 몰라줘 하는 식의 희생자 서사로 내면화되면 반성은 사라지고 자기 합리화와 타인에 대한 비난만 남게 됩니다. 결국 이런 조건들이 축적되면 수치심을 느낄 능력 자체가 약해지고 도덕적 감각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깊이 있는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하시고 함께 생각의 여정을 이어가 보시길 권합니다. 결국 이러한 경험들이 누적되면 도덕적 감각이 마비된 상태, 다시 말해 부끄러움을 느낄 능력 자체가 결여된 인격 구조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반사회적 성향 antisocial traits 혹은 정신병적 특성 psychopathy라고도 분석됩니다. 3점 결론 깨달음은 곧 변화가 아니다. 제보자 리 부이는 지금 이 사례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사회적 성공을 이룬다 해도 도덕적 깨달음이 시기적절하게 일어나지 않으며 그 지식은 윤리 없는 권력 혹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아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고립된 청소년기 환경과 교도소 경험은 공감 수치심 자기 성찰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더라도 부끄러움과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비도덕적 자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대 철학의 통찰성 스주유줄공과 현대 심리학이 모두 경고하는 중요한 인간 조건입니다. 고위 위정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오히려 뇌물을 받은 쪽만 구속이 되고 본인은 법망에서 빠져나와서 수치심을 모르고 당당하게 하는 행동이 청소년기의 그런 환경과 관련이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며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하는가? 이 문제는 단순히 법적 책임을 따지는 수준을 넘어 도덕성의 형성 과정, 특히 청소년기의 심리적 환경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의 내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흔히 반사회적 성향의 antisocial traits, 혹은 더 나아가 정신병적 성향 psychopath의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의 규범이나 타인의 감정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공감 능력의 결핍입니다. 타인이 고통을 마음이 아프든 그걸 잘 느끼지도 못하고 때로는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게 왜 문제야? 라는 반응을 보이곤 하죠. 둘째는 과도한 자기 합리화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뇌물을 줬지만 받은 사람이 나쁜 거지.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셋째, 수치심의 마비입니다. 부끄러움을 거의 느끼지 않거나 느낀다고 해도 그것이 행동을 바꾸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줄 알면서도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넷째는 도덕 감정의 결여입니다. 이들은 옳고 그름이라는 내면의 기준보다 걸리면 손해, 안 걸리면 이득이라는 외부의 보상과 처벌에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향이 단순히 타고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청소년기, 즉 자아가 형성되고 도덕 감정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에 경험한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래 관계없이 혼자 성장하거나 처벌은 받았지만 반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이런 심리 구조가 강화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환경적인 요인, 특히 청소년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도덕 감각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립된 성장 환경입니다. 어릴 때 또래들과 어울려 갈등도 겪고 협력도 하고 타협도 해보는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 상호작용 없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타인의 감정이나 경계를 존중하는 능력, 혹은 윤리를 고려하는 감각이 매우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왜곡된 보상 체계입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문제인데요. 어린 시절에 정직하게 행동한 것보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머리를 굴려서 오히려 더 많은 걸 얻는 경험을 반복했다면 그 아이는 어떤 도덕 체계를 갖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정의보다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왜곡된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고도 얘가 이 판을 설계한 사람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왜곡입니다. 세 번째는 통제의 실패입니다. 가정이나 학교 또는 사회 속에서 일관된 감정 조절 훈련이라든지 부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는 감정 폭발이나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다가 성인이 되면 그 욕망이 훨씬 더 세련된 방식, 예를 들면 권력 남용, 뇌물 제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지식은 많이 배웠지만 내면의 질서, 즉 윤리와 수치심, 절제력은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된 것입니다. 정치인 중에 수백억씩 뇌물을 주거나 제3자가 수천억씩 부당이득을 받아도 받은 사람만 처벌되고 준 사람은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뇌물 제공자는 처벌을 피해가는가? 도덕적 역전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법적으로는 뇌물을 준 자도 처벌 대상이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적 권력, 법적 기술, 인맥 등을 통해 빠져나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처벌을 피한 것보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의 허점이 아니라 도덕 감각이 결여된 심리 구조의 결과입니다. 이들은 벌을 피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겼다는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언론에 등장하고 심지어 대중 앞에서 웃기도 합니다. 결론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위험한 징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 인간 발달과 도덕 감정의 결여가 만든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지식은 많지만 양심은 결여된 경우가 많기에 사회적으로 더 위험합니다.